네, 이제 그럼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아동학대 대책, 우리나라의 그 대책을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제 아동학대 신고 의무 제도를 지금 네.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보면 이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도 있고 의무자의 직업군들이 쭉 또 나열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 제도가 시행되면서부터 이제 오늘의 일까지 연도별로 보면은 뭔가 뭐 신고 사례나 뭐 증가 사례 이런 게 좀 해마다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신고 의무자는 24개 직군을 가지고 있고요. 그 직군들은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 의사 선생님이나 교사, 그리고 유치원 선생님, 그리고 뭐 기타 사회복지 계열에 계시는 선생님들, 뭐 이렇게 해서 24개가 있고요. 신고 의무 직군이라는 거는 뭐냐면 반드시 학대가 의심이 되거나 발견이 될 때 신고를 해 주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를 좀 봤어요. 그랬더니 2013년에는 2명이었던 과태료 수준이 2016년에는 20명으로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신고 의무자들이 신고를 안 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여전히 좀 미흡한 수준으로 저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전체 신고의 30%가 항상 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해주시고요. 비신고 의무자이신 이웃 이런 분들이 70%를 신고해주고 계세요. 주로 그 아동도 있고 비신고 의무자 중에는 네. 부모, 네. 그러니까 학원, 어린이집 학원의 아닌,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네, 부모가 하고. 그리고 일반 가정 내 학대에서는 이웃집이 해주고. 네. 그러니까 모든 국민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있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24개 직구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벌받는, 과태료를 부과받는 이런. 근데 거의 대부분 지금 20명, 뭐 2명, 20명 요 정도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가 거의 안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몰랐다 이러면은 거의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처음에는 그렇게 몰랐다 하더라도 재학대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뭔가 신고 의무자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분들에게는 과태료 처분이 필요하지 않나, 역추적하는 방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은 왜 신고를 하지 않냐면 나 아동학대인지 잘 몰라서 그랬다. 근데 아동학대야지만 신고하는 게 아니거든요. 의심만 돼도 신고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웃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뭔가 의심이 된다. 그러면 신고하시면 돼요. 판정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합니다. 본인이 판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아동학대 아니야? 아니면 내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의심만 되면 신고해라. 판정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고 의무자 24개 직군에 대해서 이제 반드시 교육을 받도록 법이 바뀌었어요. 올해 4월에.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24개 직군 240만 정도 됩니다. 교육하는 인력도 사실 부족하죠. 그리고 공공기관에다가 예방교육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으나 그것도 사실 잘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람이 하는 일이다. 아동학대 예방 사업은 사람이 하는 사업이다라는 것들을 이번 기회에 조금 더 우리 국민들이 인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인력과 예산을 어디에 투입할 수밖에 없냐면 위급한 상황에 투입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미한 상황이 계속해서 방치될 수밖에 없고 그 경미한 상황이 이제 위급한 상황으로 발전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예방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예, 학대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예방 시스템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하거나 아보전에서는 어떤 식으로 또 홍보해 나가나요? 사실 죄송스럽지만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지금 예방은 거의 손을 놓고 있다라고 보셔도 상황은 왜냐하면 응급한 사건들은 34,000건을 뛰어다니면서 응급 조치하고 그 다음에 행위자 교육시키고 다시 가정에 복귀시키고 가정에 간 아이들이 얼마나 잘 있는지 모니터하고 확인하고 다시 조사하는 그런 업무와 서비스하는 것으로도 사실 지금 버거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예방사업, 부모교육사업 이런 것들은 아직은 정말 저희가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그런 인력이 좀 더
완비가 되고 이제 인프라가 좀 더 확충이 된다면 조금 더 그 업무에 집중할 수 있고, 지금 현재는 아동 학대와 관련한 홍보는 일반 회계에서 거의 정말 적은 수준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서 아주 어렵게 공익 광고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또 우리가 늘 이런 좋은 정책을 가져가려고 할 때는 우리보다 더 잘하는 나라들의 사례가 좋은 이제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많겠지만 강조하고 싶은 거 한 가지씩 뭐 간단히 말씀 주시겠습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제 제가 이제 아동학대와 관련된 사회경제적 비용을 했는데, 뭐 거의 많은 선진국들이 아동학대와 관련된 사회경제적 비용을 연구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사후 대처보다는 사전 예방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들 인식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사전 예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 정책이나 제도로 선진국처럼 이제 나아가는 이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그렇겠군요. 예. 글쎄 이제 선진국은 사실 또 우리가 벤치마킹 해야 될 부분들도 꽤 있지만, 사실 또 우리 문화에 맞는 대책과 뭐 국민의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그 부모 교육을 많이 받으셔야 되겠어요. 네, 뭐 좀 계속 받으셔야죠. 그러니까 받는다고 해서 바로 변하면 사실 제가 알기로는 양육수당 받을 때 이제 의무적으로 부모교육 받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 동영상이 아주 짧은 시간이라고. 저는 이제 이미 아이가 많이 커서 양육수당을 안 받아봤는데, 네, 이제 아주 짧은 시간에 동영상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서 양육수당이 나오려면 의무적으로 가서 동영상을 보고 이제 수당을 신청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렇게는 이제 시스템을 좀 갖춰놨다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필요한 동영상들이 많이 이제 개발이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필요한 그 부모 교육하는 기관들이 좀 있으니까 건강가정진흥원이나 또 육아종합지원센터나 뭐 이런 곳에서 또 한국보육진흥원이나 이런 곳에서 부모 교육 좋은 저 컨텐츠를 많이 만들고 있으니까 부모님들이 좀 찾아보시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관심 있는 부모는 그렇게 찾아서 듣는데 꼭 필요하신 분들이 이제 안 받는 게 문제거든요. 그런 분들을 어떻게, 지역사회에 있는 그런 분들을 어떻게 끌어올 거냐를 많이 이제 고민해야 될. 그래서 제가 좀 기대하고 있는 거는 아까 그 장원영 관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이 아동 행복 시스템이라고 우리나라에 있는 굉장히 다양한 빅데이터들을 활용해 가지고 위험이 높은 이런 아이들과 가족을 이제 발견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 이제 발견이 되면 그런 분들에게 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우선적으로 우선적으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갖춰지면 좋지 않을까. 아마 근데 또 그런 분들이 이제 찾아가시면 어떻게 내 개인정보 얻었냐 그러면서 막 덤비시는 부모님들이 또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찾아오시면 내가 여러 가지로 도움이 필요한 시기이고 도움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뭔가 도움을 받는 게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많은 말씀 나누시고 그래도 이 말씀은 꼭 그 강조하고 싶다 하는 말씀을 주실 차례입니다. 우리 교수님. 네, 뭐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많이 했는데 저는 아이들이 그 무고한 죽음이 기억되고 그 기억 속에서 교훈을 꼭 얻어서 이후에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학대와 빈곤 없는 건강한 세상에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우리 성인이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일본의 경우를 좀 들어서 제 마지막 하고 싶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일본이 2022년까지 2,000명의 사회복지사를 늘린다라고 하고 그걸 아동학대 쪽에 투입을 시켜준다라고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아동학대 조사나 개입을 위해서 법적인 강제력이 너무 미약하니까 48시간 안에 부모가 혹시 집에 있더라도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아이 안전을 책임질 수 있게 그런 권한들을 강화시켜줬다.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일본의 대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우리 모든 아이가 우리 아이라고 얘기하고 아이는 항상 미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많은 적극적인 예산 투자가 되지 않고는 이 문제, 아동학대 문제 해결할 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한 사회가 얼마나 성숙했나 그 수준을 보려면 그 사회가 아이들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다루는가를 보면 된다는 말이 있지요.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부끄럽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며 수많은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지, 과연 대한민국이 아이들이 살기 좋은 나라인지 이 질문들에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아이 낳기를 선택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아이를 키우고 계신 분들은 이 시간을 계기로 나는 어떤 부모인지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혹시 아이에게 너무 큰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구 토크 오리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인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